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는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내정 소식이었죠. 2003년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일 때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박 내정자가 옥고를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그는 문 대통령과 정치적 앙숙이 되었고 지난 선거 때는 매일 문 대통령 비판에 앞장을 서며 문모닝이라는 별명도 얻었죠. 청와대는 선거 때 일어났던 과거사보다는 국정과 미래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지원 전 의원의 내정에 대해서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말하며 국정원을 사설정보기관과 같은 식으로 하면 정보가 입맛에 맞게 가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안보라인 관련 정치권 쟁정이 또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이죠. 그 외에도요, 오늘 국회로 복귀해서 강력 대여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미래통합당의 행보, 그리고 지난 주말 검사장 회의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를 수용할지 여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의 7월 6일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참 궁금합니다. 따뜻하고 상시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조현정 꼭 끼어 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오창석 평론가를 모시고 네. 꼭 끼어 평론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현정 우리 그 지적인 평론가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어떻게 차이가 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제대로 이제 한번 하시죠. 내가 오늘부터 여기 평정한다 이런 거. 그럼 뭔가 첫 소감 기회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네. 제가 아침에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어디서 오냐 하셨는데 제가 인천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멀어요. 여기 상암인데. 그게 뭐 서울 시민들은 꼭 경기도 인천이 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은 뭐 그게 일상이라서요. 예, 그리고 아침 뉴스 오래 했기 때문에 좀 또 파이팅 넘치게 지금 굉장히 의욕 충만합니다. 그러니까요. 얼굴만 봬도 그냥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나는 이거를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얼굴로 지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우리가 한번 오늘도 꼭 다뤄야 될 뉴스를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열리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이 이제 연내 복귀한다고 했어요. 원내. 네. 근데 문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구체적인 그 의사 일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대해서 통합당 원내대표가 아니다. 우리는 좀 강력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작부터 한숨이 깊으시네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은 국회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에 참석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내 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우리는 국회를 떠난 적이 없고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웠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3차 추경안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엉뚱한 사업들로 가득 찬 35조 원 규모 예산을 졸속날림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엇보다 대북 정책, 윤미향 의원 정의연 사태라든가 검언유착 사건 이런 현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이런 전방위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이제 좀 계속해서 대치 상태가 이어지다가 보이콧도 좀 해봤지만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와서 또 싸워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올 만한 거리로 던져진 명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그나마 그걸 가지고 온 건데
이제 문제는 빈손으로 오거나 빈손으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공수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가 또 크게 7월에 큰 뇌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민주당은 일단 목표가 3차 추경 예산안 처리를 끝내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서 일하는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예고를 네.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수처 출범 시한이 이번 달 15일이잖아요. 원래 그랬죠. 예, 이때가 이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미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지명하기 위해서 당내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 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기에다가 이제 여당 추천위원 2명에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뭐 통합적인 추천하는 위원 2명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추천위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후보자로 추천이 그렇죠. 가능한 겁니다. 근데 통합당은 지금 보시면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헌법소원 한다고. 네, 그렇죠. 비토권 행사하겠다.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 상태고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박지원 내정자 깜짝 놀라게도 만들었던 네. 일인데 인사청문회도 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공격할 수 있는 카드들이 조금 많이 생겼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공수처법 통과할 때 야당 쪽에 2명의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여당에 제가 좀 물어보니까 뭐 협의하면 제일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 네. 표결로 그냥 가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그리고 같아요. 오히려 그 야당 추천 2명을 좀 개정해서 1명으로 바꾸겠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까지도 법을 좀. 바꾸는 쪽으로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당시 좀 얘기를 해놨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4+2를 처음에 만들어서 통과시켰던 그 취지랑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야당의 교섭단체 2명의 중에서 1명은 비토권을 줄 수 있게끔 하자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좀 계속 좀 도돌이표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면은 항상 논리가 항상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요. 제가 이건 비밀인데 사실 말씀드리면요. 네. 판사님, 검사님이 다 막 정의를 너무 부르짖는 것 같지만 판결을 보게 되면 네. 자기가 A라고 생각하면요. A 결론에 맞는 판결들을 그 이유들을 쫙 만들어서 모아놔요. 그리고 B라고 생각하면요. 그 B에 대한 거를 또 쫙 모아놔요. 결론에 맞게 이유는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바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의뢰인들한테 하는 말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뭐 정치도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들었을 때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가 발표됐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 뭐 기자실에서도 좀 탄성이 흘러나왔다는 기자들이 얘기를. 전부 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막 했다는. 네.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어느 정도 뭐 납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프닝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문모닝이라는 말을 또 네. 듣고 있죠. 그만큼 문 대통령과는 척을 지고 있다. 좀 이런 그림 이미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아침마다 비판을 내놓을 정도로 그랬으나 오히려 그럼 개의치 않고 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뭐 괜찮다. 효과적인 결과를 더 빠르게 내고 싶다. 이런 의중으로 파악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글쎄요. 문모닝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좀 문 대통령을 비호하는 경향도 조금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박지원 국정원 내정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또 인연이 깊은 것으로 또 그렇죠. 알려져 있죠. 예.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가 옛날에 그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특검을 당하면서 그때 형이 선고가 돼가지고 옥고를 치렀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사실 욕을 많이 했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이제 서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당 그 쪽으로 안철수를 이제 딱 내세워서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번 좀 잘 되다가 또 선거 때는 좀 보니까 좀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약간 이제 문머닝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 또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신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그래서 정치 구단이신 네, 걸 그러니까 수도 정치는 있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딱 그분을 보고 배우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이거 될 것 같다고 또 써놨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차리니까. 그리고 SNS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방송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바보같이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 왜?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설마 정말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설마 난 장관은 모르겠는데 국정원장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전화해가지고. 자, 그리고요. 주말에 뜨겁게 달군 사건. 이거 하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응급실로 향하던 구급차를 택시기사가 막아 세우면서 결국은 그 안에 계시던 분이 숨진 사고가 있었던 거죠? 네. 지난 3일에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네.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인데 지금 동의자가 54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 8일 오후 3시 15분쯤에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응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응급차 기사는 이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사고를 해결해 드리겠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사고 처리 먼저 안 하면 나는 못 간다.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이거부터 처리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다툼이 10분 정도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른 119 구급차가 결국에 데리러 와서 환자를 이송을 했는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단 그 차 사고는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 블랙박스를 보면은요, 사실 요즘엔 뭐 100대 0이라는 과실이 없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그 응급차선이 괜히 방향지시등을 켜고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양보를 한다면은 거기서 굳이 접촉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분이 커진 거고. 그래서 그 블랙박스 영상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오히려 이 택시기사가 응급기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요? 뭐 나를 이렇게 뭐 알리고 그랬다라는 건데 지금 청원인 이 사망자의 딸은 이 택시기사를 처벌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벌해달라라고 했지만 뭐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기 위해서 강력팀을 일단은 지원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또 뭐 교통방해죄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원래 폐암투병 중이셨던 그분을 이렇게 막아서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 못 가게 한 거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딱 네. 아주 포인트 짧게 북한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하는 메시지가 나왔다는데 이건 뭡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로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은 미국과는 우리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을 했는데 미국 대선 또 볼턴 회고록 등을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시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뭐 원색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안보 라인을 싹 교체했고 내일부터는 스티븐 비건 미국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북한도 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꼭교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국회 개원 한 달 지나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모이는 일이 오늘입니다. 국민들은 정말로 이 여야가 서로 도와가며 협조하기를 바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야는 국회로 모이지만 7월에도 이 국회 돌아가는 모습은 그렇게까지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 팽팽할 것 같은데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이 몰아치기와 버티기 이게 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군요. 오늘은요 국회 법사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요 공수처법 개정 검언유착 수사지휘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네, 지금 법사위 소속이시죠? 예, 예. 법사위 가고 싶으셨어요? 왜 웃으세요? 법사위 싫으세요? 지난 20대 후반기에 법사위원 했는데요. 네. 그때 진행되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일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던 일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하다 만 거는 나는 중간에 나오는 것 없다. 끝까지 한다. 예. 그러면 이번에 진짜 성과를 내셔야 되겠어요. 법사위원으로서. 예. 제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에 성과를 못 내면 정말 이제 소모적인 국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통합당 의원들이 또 같이 참여를 해 주어야지 이 상임위가 완성이 되는 건데, 예. 제1야당이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6월 달에는. 그리고 오늘 들어가신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 통합당 몫의 상임위원들하고 좀 얘기가 잘 되겠습니까? 예, 야당하고 이제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통합당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법사위를 우리 여당 내지는 통합당 이외의 정당 분들과 같이 했는데요. 네. 한 가지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말은 통합당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행동들이 사실 총선 민심과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총선 민심의 핵심이 통합당이 120석의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장외투쟁으로 이렇게 일관했던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냉정하게 비판적인 평가를 한 건데 아직까지도 지난 20대 때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았구나. 아, 그렇게. 이런 총선 민심에 대해서 네네. 통합당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당한테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 질문은 상임위원이 이제 재분배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 기존의 박병석 의장이 만들어 놓은 그 통합당 위원들이 그대로 상임위원으로 들어오느냐 이거 잘 모르시죠? 그건 이제 통합당에서 네. 상임위 명단을 내면 당연히 바뀌겠죠. 바뀌는 그거는 이제 거고. 임시로 어쩔 수 없이 의장이 배분한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명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좀 조심스러우실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7월 15일까지 출범하려면 여야가 다 추천 후보를 내야 되잖아요. 예.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통합당도 그때까지 법을 지켜야 되니까. 네. 저는 근데 이제 7월 15일까지 딱 될 거냐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만 원론적으로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이 이걸 거부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법이 이렇게 입법이 되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법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합의사항이잖아요. 네. 통합당이 의견이 좀 다른 법이라 하더라도 법은 지켜가면서 즉 이게 위원은 좀 추천위원은 내서 그 안에서 그 공수처장 후보를 논의할 때 그 통합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악법도 법이다. 일단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요점인데. 네, 우리 국민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 또는 법을 이거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별로 지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 한 게 지금 문제라고 헌법성까지 내놓은 상태이고 야당이 추천위원회 끝까지 안 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5일까지는. 그러면 이제 법을 개정해요?
뭐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를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야당이 그렇게까지 끝까지 안 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끝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명은 낼 거다, 추천을? 뭐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추천위원은 내고 그 추천위원 내부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의견을 내겠죠. 그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국회를 복귀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특검, 그리고 윤리향 논란 국정조사를 꼭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통합당에서는 빈손으로 들어오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뭔가 좀 실천을 시켜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생각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깡패짓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한 거라든가, 미래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이제, 그야말로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장관의 임무가, 우리 이제 일반 공무원, 직업 공무원들의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 네. 국민을 대신해서 지휘하는 게 장관의 임무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들을 지휘해달라.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그 정의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뭐 일일이 다 모든 부처를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장관을 보내서 지휘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 장관의 지휘 감독은 곧 대통령의 지휘 감독이고 이건 곧 국민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거를 거부하는 것. 또 이걸 거부하라고 하고 또 이 지휘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깡패짓을 공격하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정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직업 공무원들이 네. 자기 개인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만든 법의 지휘 감독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대한민국 안 돌아갑니다. 이래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업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잖아요. 검사들한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주잖아요. 이 직업 공무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은 국회가 만든 법으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또 대통령을 통해서 지휘 감독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는 것.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주는 건데 네. 이 통제를 이렇게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흔들어버린다? 이건 검찰 우리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야당도 그런 거를 이렇게 가볍게 정치적으로 뭐 공격하거나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위험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찰총장의 자문수사단 모집 관련해서 수사자문단 모집 관련해서 전문수사자문단 네. 지금 그러한 식의 모집 절차 이런 것들이 좀 편파적이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지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사지휘를 한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난 주말에 검사장급끼리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랬어요. 근데 그 검사장 회의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말아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하고 이제 반대 의견인 게 일반적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이겠지만은 근데 이렇게 참석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 첫 번째로 두 번째 참석하지 말라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그것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뭐 참석하지 말아라고 하는 내용이 명분이 이제 네. 그 수사청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당사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수사청에 있는 이제 지검장이 오면 불편하다. 편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취지에서 한 거니까 네. 뭐 그거를 뭐 위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검사장 회의 자체가 네. 이 검사장 회의를 왜 소집했냐. 또 검사장 회의의 의미가 뭐냐. 이게 좀 문제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한테 윤석열 총장이 혹은 검찰이 이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검사장 회의라고 하는 게 이 검찰 내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그 협의체 조직으로서 법적인
뭐 지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의 지위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법하다 그러면 위법하다는 판단도 뭐 장관이 할 수가 있는 아니죠. 총장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서 뭔가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뭐 장관에게 뭐 맞서보겠다든가 아니면 장관의 지시를 뭐 거부하겠다든가 뭐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이제 검사장들 회의한 걸 보니까 제가 들어보면 네. 실제로 현재 윤석열 총장의 이 측근 비호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윤 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놓으면 네. 사실 그런 의견들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뒷받침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표출되거나 그런 의견들만 주로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전체 검사가 네. 마치 그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또는 그 뒤엔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거나 네. 뭐 반발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버린 건데 이런 거는 정말 정치라고 본다면 정말 잘못된 정치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정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총장이나 그 검찰의 일부 분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장관의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는 따라야 맞다. 그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런 공적 질서를 위해서 따라야 맞고 이게 이제 논쟁은 될 수 있겠죠. 뭐 네.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 논쟁은 또 논쟁대로 해나가되 일단 지위를 따르면서 논쟁을 해나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장관이 보니까 부당하다. 네. 이건 정치권에서 또 논쟁을 하면 됩니다. 그거를 지금 그 직업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네. 상하관계를 뒤집거나 흔들면서까지 논쟁을 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질서를 흔들어 버리는 거라. 네. 일단 해서는 안 될 거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결론이 수사지휘가 위법하다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은 수사지휘 적법하니까 윤석열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올까요? 저는 뭐 그게 딱 결론이 한 가지로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이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서는 뭐 그 지휘를 받아들이되 그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 소지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재고 요청을 하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런 얘기도 사실하고 안 맞는 게요.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뭐 권한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 지휘를 하는데 수사 중간에 수사 개입을 하지 말고 이 수사팀에게 맡겨놓고 있다가 그 수사 결과만 보고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가지고 지휘를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사 지휘의 한 방식으로 네. 제안한 거고 이건 추미애 장관이 제안하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 총장이 6월 4일 날 서울중앙지검에다 그 뜻을 지시한 적이 있어요. 네. 일단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진짜 보고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겠다. 그리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뭐 이렇게 네. 본인이 공문으로 내려보냈어요. 네. 그다음에 이거 2018년도에 그 강원랜드 사건이 있을 때도 네. 문무일 총장이 수사 지휘할 때 똑같이 했습니다. 수사는 수사팀에 맡기고 네네. 나는 결과만 보고받겠다. 네. 자,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결과만 보고받아라. 당신은 측근 관련된 거라 네.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네. 수사 개입하지 말고 결과 보고받아. 이 지위가 이게 직권남용이 부당하다, 위법하다고 한다면 네. 윤석열 총장이 나는 보고 안 받겠다 또는 그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 수사 지휘하겠다
이 윤석열 총의 지시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총장이 자기 권한을 포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여쭤보고요. 네.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지금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이 주말 동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은 무조건 임명되면 안 되니까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더라. 또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수사지휘를 통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따르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 3명이 한 명의 윤석열 총장에게 사실은 전부 다 불만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모양도 이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유일하게 조국 장관 때 조국 장관의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몰고 가가지고 네.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양론이 이제 생겼던 건데 네. 뭐 지금 이제 재판 받는 거 보면 또 그 검찰이 계속 그 얘기했던 게 또 사실이 아닌 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이 문재인 정부 이 3명의 장관 모두와 이렇게 검찰총장이 대결을 한다. 또 대립한다.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지위를 거스르는 검찰총장, 이거는 본인이 뭐 소신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김종민 의원은 최고위원에 도전하십니까? 예, 이번에 좀 출마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마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사항 알려드립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 및 동거인께서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요.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고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생활용품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도요.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모두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기침 등의 증세가 발현되면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2부에서 더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백순영 교수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공포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는요, 오늘부터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을 시켰는데요. 풀릴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김없이 커져가는 이 코로나19 공포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 교실의 백순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한다 그러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왜 그러신 건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바쁘셨잖아요, 그동안에. 예. 예. 요즘은 조금 어떠십니까? 예, 최근에는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은 좀 적어진 것 같아요. 뭐 확산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상황이긴 해서요. 지난 사흘간만 해도 벌써 60명 이상씩 나왔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미미하게 좀 느는 추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일단 통제는 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긴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원체 만만치 않아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떤 기사에서 4만 명 정도가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암수 범죄 비슷하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염되어 있는지 절대로 모르죠. 알 수가 없고 내가 걸렸는지 또 걸려서 지나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알려면 우리가 면역 진단이라는 거 해보면은 실제로 여러 나라들에서 대부분 10배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미 걸려서 자기 강체가 생기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그 숫자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많이 걸렸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되느냐 하면 그건 아닌 것 아니라고? 같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는 별로 대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감염된 사람이 많다는 것 그것이 뭐 어떤 의미를 지금으로 가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뭐 그 기사 같이 보니까 어쨌든 3만 명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또 항체가 0.1%밖에 안 가지고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유 참.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항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속 기간도 오래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금방 없어지고 또 감염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아주 까다로운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다시 활개를 치거나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대전하고 광주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역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5월 6일 날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이태원 클럽발이 있었고 리치웨이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100% 우리가 환자를 찾아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리치웨이 다단계 판매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공통점으로 보면은 대전 광주 여기가 다 다단계가 이 중간에 다 끼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교회라든지 뭐 마지막엔 요양원까지 가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까지 연결고리가 역학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 이 진단 또 유전자 염기 서열 등을 다 조사를 해보면은 네.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방역당국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사회에 지금 증상 없이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고 누군가가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때 가서야 방역당국은 동선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완전히 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이면서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은 관건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 방역대책본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개개인 스스로가 좀 먼저 조심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은 우리가 5월 초 되기 전까지 보면은 이 재감염 지수만 해도 0.5로 거의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안 시키는 네, 유행이 네. 되지 않을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좀 많이 해이해지면서 이것이 한번 퍼지게 되면 이게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또 우리 방역 당국의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은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적인 모임들에서 자꾸 전파가 되고 가족 간의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역 당국이 어떤 수칙을 정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골프 치러 요즘에 골프장이 유행했던 게 골프는 바깥에서 치니까 또 많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잘 안 걸릴 거다 했는데 골프 가지신 사람들 전부 다 확진됐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그 골프 지금 유행일 수밖에 없죠. 야외에서 넓은 데에서 핫세리게. 거리만 네. 두고 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골프장에 가보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카트를 같이 타고 다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 그늘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식사 같은 중간에 것도 휴게실 하고. 같은 데서 음식도 뭐 맥주도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한 차로 가지를 않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같은 차를 갖고 이동하면서 식당에 가서 또 마지막 또 뒷풀이 먹죠. 한잔 하고 예, 가기 예, 때문에 예. 결국은 골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들에 있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서 친한 사이에 대화하고 또 오랜 시간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은 좀 의문이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광주에 있는 초등학생도 감염이 됐고 또 경기도 분당의 초등학생도 감염이 됐는데 모두들 지금 무증상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련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 수업 관련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은 없죠. 이 아이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누구랑 접촉해서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요, 맞아요. 광주의 경우에서 초등학생이 엄마 따라 교회를 갔었는데 교회에서 걸린 건지 과연 엄마가 이제 걸린 상황에서 집에 와서 가족 간의 감염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또 이 학생이 학교를 가니까 네. 학교에서 노출이 됐을 때 우리가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학교 안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아이들이랑 같이 밥 먹을 논다든가 때, 밥 예. 먹으면서도 또 이동하는 거리들에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고 이 학교 내에서의 감염의 무서운 점은 이런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네. 집에 가서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한테 감염을 시키게 되면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학교 내에서의 감염은 대전에서 한 건밖에 없기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그렇죠. 상황을. 거기서 그래서 있었는지 밖에서 있었는지. 그렇죠. 거기서 있었는지 네. 밖에서 있었는지 뭐 또 어느 정도 전염이 됐었는지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감염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악도 안 되는 즉 등교 개학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고3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지금 등교한 것을 이거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3 이외에는 전부 온라인으로 돌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5월 초부터 조금 더 좀 준비를 잘 해서 어느 정도 양상을 보면서 등교도 하고 생활방역도 갔으면은 좀 어느 정도 좀 잘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이왕 지금은 생활방역으로 와 있는 상황이니까 1단계라도 잘 유지하면서 좀 2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할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거리두기를 좀 더 단계를 높여가지고 지금이라도 다시 좀 돌아가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아요? 방역 면에서만 보면 그렇죠. 뭐 지금 다 모임 다 금지하고 등교 계약한 것도 뭐 고3 빼고 다 등교하지 말고 지금 프로야구나 농구도 관중을 일단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예배도 다 안 해야 되고 과거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요? 이미 걸렸잖아요. 네, 이미 뭐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해이해진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각각 다 잡고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죠. 모임 금지라는 거 이것만 갖고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염력이 더 강하고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맨 처음에 중국의 우한에서 S라는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고 그다음에 V라는 바이러스가 생겨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신천지 같은 경우들은 다 V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동부 같은 데에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빨리 퍼졌는지 안 퍼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을 G 바이러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미노산의 위치를 나타내는 처음에는 A, B, C 이렇게 나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G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얼마나 전파력이 더 강한 거냐 하는 것을 얼마 전에도 플로리다의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세포배양을 해서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 G 바이러스라는 것이 D614G라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아미노산의 위치가 이제 변이가 된 것.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 즉 세포 배양할 때 이 바이러스에 돌기 단백질이 있는데 그 돌기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잘 붙을 수 있게끔 되고 증식이 굉장히 빠르더라 하는 것을 발표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셀이라는 저널이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인데요. 여기에 미국의 듀크대, 로스알라모스, 그다음에 영국의 셰필드 대학이 같이 연구를 해서 아주 종합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네. 세포 배양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하고 또 환자에서도 해보니까 진짜로 이것은 이 환자에서도 그렇고 3배 내지 6배 정도 전파력을 가지는데 결국은 돌기 단백질을 좀 작게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파가 되고 또 환자의 몸속에서도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해서 이 바이러스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 실제 그 이후로 그거 진짜 그럴 수 있느냐 뭐 몸속에 바이러스가 많다고 전파력이 더 강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요 한두 개의 논문만 갖고서 전파력이 더 강해졌다 하는 건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보통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지면은 일단 독성은 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 이 변이주라는 것은 이렇게 전파력은 강해졌지만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중증으로 가는 이런 독성은 변화가 없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그 말라리아 약하고 에이즈 약에 대한 임상 시험이 하다가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뭐 지금 나오는 거 렘데시비르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치료제 개발이 사실 뭐 정확히 잘 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치료제라는 것이 원래 지금 이 바이러스가 나온 지 한 6개월, 알려진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새로운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 네, 결국은 지금 렘데시비르가 유일한 치료제로서 알려져 있고 이 효과 이외에 이제 다른 새로운 치료제는 WHO에서 아마 임상 결과가 바로 2주 안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순영 카톨릭의대 교수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저는 8시 정각에 다시 돌아옵니다.